자, 생활과 윤리 첫 시간이고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한번 해봅시다, 오늘. 과목이 생활과 윤리인데, 여기는 지금 포인트가 생활에 있을까요? 윤리에 있을까요? 윤리, 생활. 윤리에 있어요. 제목이 윤리죠? 그런데 그냥 윤리가 아니고 앞에 뭐가 나왔냐면 실천 윤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삶에 필요한 윤리라고 말하기 전에 첫 번째로 나오는 대목은 인간만 갖고 있는 인간만의 특성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뭐가 다르냐? 달라요? 예. 정말요? 예. 뭐가 달라요? 인간은 열려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열려있고 동물은 닫혀있다고요? 자, 우린 저런 사고방식을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열려있고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것들은 닫혀있다는 그런 오만한 발상은 어디서 나와요? 자, 농담이고요. 인간의 특성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모든 생명체가 유한하죠. 일회적이며 모든 생명체가 일회적이죠. 인간은 여기서 읽었군요. 열려있는 존재다. 어쩐지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를 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이네요. 인간이 썼을 테니까요.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려 노력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자, 중요한 표현 나와요. 우리 윤리라는 과목에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특히 강조하는 그러한 용어는 바로 이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좋은 삶. 과연 좋은 삶은 무엇인가?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 좋은 삶이라는 이 용어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윤리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윤리는 혹은 사상은 어려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 더하기 1은 2죠. 어려워요? 안 어렵지. 왜?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정해져 있잖아. 답이 딱 떨어지죠. 세계지리를 한번 볼까요? 이 전 시간이 세계지리 시간이었는데, 자, 저기 아메리카 대륙의 두 번째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어려워요? 쉽죠. 정해져 있어요. 저건 미국이야. 왜? 미국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좋은 삶. 자, 갑자기 선생님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도대체 좋은 게 뭔데? 그죠? 사람마다 너무 틀릴 수 있겠지. 그래서 윤리 혹은 사상은 어려워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의 의무와 특징을 보시면 윤리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혹은 지켜야 할, 여기 줄쳐보세요. 지켜야 할 이 할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당위라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당위. 뭐뭐 해야 한답니다. 뭐뭐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뭐뭐 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뭐뭐 해야 된답니다. must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이미 들어있어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이란 얘기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게 당위죠. 당위. 당위. 당위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주치세요. 마땅히 뭐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 혹은 윤리는요. 당위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당위적인 성격을 띠닌다. 당위의 뜻이 뭐라고? 뭐뭐 해야 한다. 자, 쓰세요. 당위의 뜻은 뭐뭐 해야 한답니다. 해도 된다가 아니야. 의무야. 해야 한다는. 그러면 윤리는 이 당위를 가지고 있는 규범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범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규범을 우리는 윤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왔죠? 윤리의 특징. 첫 번째가 당위잖아요.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줄칠게요. 윤리라는 용어 안에는 이게 들어있다. 당위적인 태도가 들어있다. 또한 윤리는 뭐뭐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당위죠. 기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윤리적인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데 때렸어. 저 사람은 비윤리적인 인간이구나. 이렇게 타인을
평가할 수 있는 뭐 기준이 됩니다. 기준. 윤리적인 인간인지 아닌지. 또한 윤리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에서 지켜야 될 행동 양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다음 네모 하세요.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을 그리면 규범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의 개념이죠. 규범 안에 뭐도 들어가는 겁니까? 윤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규범 안에는 또 윤리 말고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죠. 우리 과목 중에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 정치와 법에서 법은 윤리보다 훨씬 쉬워요. 명확하거든요. 명확합니다.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윤리는 좋은 삶이에요. 어렵죠. 자,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뭐다? 규범이다. 차이점은 당연히 명확하죠. 법은 강제성이 있고요. 윤리는 강제성이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사회 규범에 들어간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관습, 그것도 규범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계율, 이런 것도 규범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루려는 건 윤리입니다, 지금. 윤리라는 규범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얘기들을 한번 봤고요. 현대사회는 특히 이제 이게 교과서들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게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들, 생활과 윤리의 교과서에서 맨 앞장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현대사회 윤리. 현대사회의 윤리가 그 이전 시대의 윤리랑 뭐가 다를까? 우리는 현대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대사회가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어떤 전근대사회나 근대사회나 아니면 더 이전 사회보다 특징적인 건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죠. 다양하다는 얘기는 새로운 윤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혹은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잠수함들이 등장을 하고 2차 세계대전 때 항공기나 전투기에 기계식 컴퓨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계식 컴퓨터라고 알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톱니바퀴들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컴퓨터입니다. 계산해요. 여러분 기계식 컴퓨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기계식 컴퓨터가 작동해서 폭격기에서 어디에다가 바람의 방향, 바람의 저항, 그 다음에 비행기의 속도 모든 걸 다 기계식 컴퓨터가 계산해서 어디에 폭탄을 떨어뜨릴지를 계산해서 떨어뜨려요. 잠수함에 어뢰를 발사했을 때 잠수함의 어뢰는 물속에서 발사하잖아요. 이게 바다 이 물에 저항을 어떻게 뚫고 어디까지 가서 맞출지 기계식 컴퓨터가 계산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죠. 수많은 톱니바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보면 신기합니다.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거 방앗간에 물레방앗 같아요. 뭐 이런 게 막 돌아가서 숫자를 막 계산해서 폭격 지점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런 기계식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와 있었던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윤리가 없었겠지. 하지만 새로 등장하면 거기에 필요한 윤리가 또 나오는 거고 하물며 오늘날에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등장해야 되는 사이버 범죄가 등장하면 거기에 맞는 또 뭐가 나와야 돼? 윤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 복잡함이 윤리에도 적용돼서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뭐가 생겼다?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윤리 문제가 생겼다. 이게 핵심이에요. 현대사회는 예전엔 없었던 다양한 윤리 문제가 생겼다. 아니 인간 복제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긴 윤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어떤 윤리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윤리. 다양한 윤리 문제가 생겼다. 그 이유는 방금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대부분이 뭡니까? 이거였죠. 기계식 컴퓨터든 디지털 컴퓨터든 과학기술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 구조도 복잡해졌어. 그러니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윤리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윤리학자들이 야 공자나 맹자가 살았던 시대 지금도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배우잖아요. 배울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배울 거고요. 플라톤도 배울 거예요. 거기다가 동양의 공자, 맹자, 순자 다 배울 거예요. 하물며 석가모니도 배웁니다. 그러면 그런 윤리를 우리는 기원전이죠.
자,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한 5천년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윤리를 가지고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뜻이야.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전통 윤리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고전적인 윤리죠. 전통 윤리의 규범에 뭘 느꼈어요? 사람들이 동그라미 쳐? 한계. 한계야. 예수가 말했어. 인간을 모두 사랑하라고. 석가모니가 말했어. 모든 인간을 자비롭게 바라보라고.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야. 인간을 복제할지 말지. 복제 인간은 사람인지 아닌지. 걔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해 줄 건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전통 윤리 규범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 존중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럼 그다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밑밥을 깔았잖아. 지금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너무 발달했어. 그래서 옛날 것만 갖고는 안 돼. 옛날 거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전통 윤리만으로는 안 돼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시험엔 뭐가 나오겠어요? 새로운 윤리가 나오겠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현대사회에 등장한 윤리 문제는 일단 어떤 윤리 문제가 있을까? 윤리 문제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건 정말 핵무기 같은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그렇습니다. 과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 가서 폭격을 하고 사람들 죽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똑같이 죽이는 게 맞냐 틀리냐 아니지. 더 옳으냐 덜 옳으냐 어떤 이런 윤리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핵폭탄 원자폭탄들은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현 세대는 물론 이게 포인트입니다. 현대사회 윤리 문제의 특징은 일단 범위가 넓어. 좋죠. 윤리 문제가 범위가 넓다. 1번.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하지. 단지 현 세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위협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환경 문제로. 우리가 모든 자원을 쓰고 나서 미래 세대가 쓸 수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는 정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윤리 문제는 범위가 넓고 두 번째,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누가 했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그 책임을 지우게 해야 될지. 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까? 윤리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상이 개인, 기업, 국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 환경 문제만 하도 그렇죠. 과연 정말 어떤 나라, 어떤 기업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지금 현재는 선진국들보다는 개발도상국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하지만 더 오랜 세월 동안 지구에 이산화탄소를 켜켜이 쌓은 건 선진국이죠. 걔네가 가장 먼저 석탄을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더 져야 될 것이냐. 나라 면적 계산하고 공장이 가장 먼저 들어선 시기부터 계산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게 문제다. 그러면 다시 현대사회 윤리 문제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범위가 너무 넓다.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준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게 현대사회 윤리의 문제 특징입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윤리 문제가 이게 우리 순서예요. 봐봐요. 이게 우리 교과서의 순서입니다. 생명윤리, 성과 가족의 윤리, 모든 분야의 윤리 갖다 붙이시면 돼요. 사회윤리, 과학기술과 정보윤리, 환경윤리, 문화윤리, 평화윤리. 자, 아무것도 보지 말고 핵심 문제 보지 마. 다 할 거니까 보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이름들만 쭉 한번 본 다음에 어디가 가장 어려울까요? 한번 찍어봐요. 어디가 여러분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험 보기 가장 어려운 게 어딜까요? 그냥 보지 말고 감으로 찍으세요. 하나씩 얘기해봐요. 사회. 사회와 윤리. 저도 사회. 사회와 윤리. 사회. 이건 찍은 게 아니고 또 컨닝한 거죠 지금. 그냥 쫓아간 거죠. 왜 한 명이 얘기하니까 또 똑같이 사회와 윤리. 아니에요. 사회와 윤리는 쉬워요. 여러분 25년 동안 여러분의 모든 선배들이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가장 하기 싫어하고 가장 괴로워하며 가장 오답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죽습니다. 다행히 2학기 때 있을 거예요. 아니면 빨리 진도를 나가면 1학기 기말 때 환경윤리. 자, 어마어마합니다. 저기는. 왜? 말장난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현대사회 윤리의 특징 얘기를 했고요.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교과서 순서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다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다 쏘쏘해요. 그런 다음에 내신 2번 문제쯤 되는 거죠? 여기입니다. 현대사회 윤리에서 우리가 일단 현대사회 윤리의 특징을 하기 전에 윤리학의 종류를 좀 한번 나눠 봅시다. 윤리학의 종류. 윤리를 받고 윤리학 얘기를 할 거야. 지금까지 윤리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윤리 얘기에다가 학이 더 붙어. 학문이지. 그러면 윤리학은 어떤 학문이냐. 윤리학과가 있어요. 근데 윤리학과라기보다는 철학과에서는 사상을 주로 배우는 거고요. 윤리학은 철학보다는 하위의 개념이에요. 철학이 훨씬 더 어렵고 깊고 심오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아래 하위의 학문이 근데 거의 같이 가는 게 어차피 윤리학을 하려면 사상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 윤리학을 보시면 사회의 승인을 통해 구속력을 지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력은 법과 같은 어떤 강제적인 구속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탄은 받겠지. 나 우리 엄마를 때렸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친구는 없죠. 왜? 욕먹으니까. 그치? 그럼 구속력이죠. 어느 정도의. 당위. 아까 계속 말합니다.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당위다. 뭐뭐 해야 하는 겁니다.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규범 가치의 총체인 윤리 대상을 윤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을 우리는 윤리학이라고 한다. 또한 윤리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계속 말하지만 윤리학은요. 이게 중요해요. 실천. 실천의 학문이에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걸 머리는 알고 있는데 계속 죽여. 아무 의미가 없죠. 다른 친구를 때리지 말라는데 계속 때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은 어떻다? 여기 중요한 부분 당위와 실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될 조건이나 기준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시험 문제로 가봅시다. 당연히 나오겠죠. 모든 학교 내신의 1번 혹은 수능의 1번 혹은 2번 문제입니다. 이게. 형광펜이 전부 흐리네요. 여러분 진한 걸로 한번 통째로 데모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요? 빨간색으로 하라고요? 안 보여요? 그쵸, 되게 흐리죠? 왜 그러죠?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 그냥 해. 자, 윤리학의 분류 총 몇 개가 나와? 5개. 너무 좋지? 오지선다형으로, 그치? 딱 좋아요. 윤리학은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이 있는데 다시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으로 일단 이렇게 나온다. 일단 볼게요. 윤리학의 분류라고 말해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게 규범윤리학입니다. 규범윤리학은 우리가 배우는 건 뭘 것 같아요? 이 과목에선? 우리는 실천윤리학을 배웁니다. 여기 보세요. 생명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 아까 이게 순서를 했잖아. 윤리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자체는요. 보통 대부분 이 실천윤리학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은 이론윤리학 쪽입니다. 그건.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했죠. 이론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규범윤리학을 먼저 보시면 규범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자, 여기 봐봐. 너 왜 사람을 죽이지 않아?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거야 라는 근거가 되는 거. 어떤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그 종교의 근거가 되는 경전이 있죠. 크리스천 신자들은 성경을 근본으로 하고 불교 신자들은 불경을 근본으로 하는 거. 그런 근거. 불경이나 성경 같은 그런 근거가 되는 뭐 하세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뭐 인간의 본성론 같은 거 하죠. 성악설이라든지 성선설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하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장을 윤리와 사상 혹은 생활과 윤리에서 어려운 부분은 선택지를 계속 바꿔요. 근데 그게 한글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고 있는데 문장이 길지도 않아. 한 줄이야.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문장을 통째로 보시는 게 좋아요. 도덕 원리나 인간의 단어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규범윤리학은 도덕 원리, 도덕 원리. 그러면 도덕 원리가 들어가면 규범윤리. 그거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이고 똑같은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이걸 연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하겠대? 도덕적인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겠대. 구체적으로. 아, 사람의, 자, 봐봐. 이런 식이지. 사람의 생명은 소중해. 그건 원리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해. 원리지.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그래서 살인은 안 돼. 살인은 안 되는 뭡니까? 그건 실천 방안입니다. 그런 걸 만드는 게 규범 윤리야. 만들어내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해. 원리죠. 도덕 원리. 그걸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을 대우할 땐 똑같이 대우해야 돼.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어떤 보상을 해야 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실천 방안이 되는 거야. 사람이 저 사람을 때려. 사람을 때리는 건 나빠. 원리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때렸을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지탄할지. 그 사람들은 자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한 달 동안 욕을 먹어. 그건 뭐야? 해결 방법이 해결 방법. 도덕적 해결 방법.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해결 방안이나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규범윤리학이고요. 규범윤리학은 그래서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이 있어요. 아, 그럼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무슨 느낌이야, 선생님? 여기 봐봐.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뭐겠어? 이론윤리학이고, 뒤에 도덕적 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게 뭐겠니? 그게 실천윤리학이야. 그러니까 규범윤리학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은 이론윤리학으로, 뒷부분은 실천윤리학으로. 그래서 이건 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규범윤리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규범 이론 윤리학 이렇게 말하고요. 규범 실천 윤리학.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규범 빼도 돼요. 그냥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두 개 묶어서 안 나와요. 따로따로 나와. 이론 윤리학 따로 나오고 실천 윤리학 따로 나오는데 둘 다 크게 묶으면 규범 윤리학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슬슬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재미없어요. 정치화법이 훨씬 재밌어요.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 과목은 지리입니다. 세계지리는 정말 재밌어요. 우리 전 시간에 3학년 선배들이랑 뭐 봤냐면 세계 기후를 하다가 선생님 정말 오늘 기가 막힌 사진을 봤어요. 미국의 아니 캐나다 그 오데오 주변에 있는 캐나다 남부의 도시인데 미국한테는 북부고요. 어제 사진이었거든요. 나는 캐나다가 드디어 이제 얘네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무슨 삿포로 눈 축제를 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오데오에서 눈 폭풍이 불어닥쳐서 순식간에 집을 덮치면서 눈 폭풍이 얼었어. 사진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규범윤리학은 다시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으로 나뉜다 그랬죠? 여기 봅니다. 이론윤리학 볼게요. 이론윤리학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실천윤리학은 쉬워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근데 이론윤리학은 말 그대로 도덕 원리와 인간의 성품. 여러분, 인간의 성품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떠올라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겁니다. 성리학이죠. 성리학. 들어봤지? 기억이 나? 누가 만들었어? 성리학을 누가 만들었냐고. 아, 만들었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성리학을 누가 집대성했을까요? 성리학하면 떠오르는 학자가 없어요? 성리학 들어는 봤는데 누가 집대성했는 어느 나라 사람이 집대성했어요?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의 송나라의 주희라는 학자가 집대성한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여러분이 성리학을 들어는 봤지만 안 배웠죠. 배울 겁니다.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논한 철학입니다. 어렵겠죠? 어려워요.
공자의 유학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유학이 성리학이에요. 그러니 이론 윤리학이 어렵겠죠. 어려워요. 왜? 방금 말했잖아.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시 한번 내모합니다. 이론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탐구합니다. 과연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면 왜 사람을 죽이는가? 묻겠지. 분명히 얘기했어. 맹자는 인간은 모두 선하다. 그럼 제자가 물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죽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도덕 원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 아, 그래서 이론 윤리학이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된 관심을 지닌다. 어떤 학자는 모든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절대적인 원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다 배울 거예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 이론윤리학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여기 나온 건 서양윤리인데 동양윤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과 윤리가 주로 다루는 건 실천윤리학입니다. 윤리와 사상이 주로 다루는 건 이론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실천윤리학이 훨씬 더 쉬워요. 실천윤리학은 현대사회에 등장했습니다. 현대. 네모하세요. 예전부터 이루어져 있던 이론윤리를 여기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에 적용한 게 실천윤리학이다. 실천윤리학은 현대에 등장했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 아, 생각해보세요. 공자나 맹자나 순자가 이렇게 말했어.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죠.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물어보죠. 그러면 공자님, 엄마는 아침 9시 방학 동안에 아침 7시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생활 패턴을 비춰봤을 때 저한테 7시에 일어나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저는 9시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도대체 어떤 게 덕 있는 삶입니까? 대답을 못 해주십니다. 왜? 너무 광범위하게 설명했어.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답은 안 해주셨어. 그래서 나온 게 뭐라는 얘기야? 실천윤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 거기에 대하여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또 나왔지 단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뭘 요구합니까? 디테일을 요구하지. 야, 너 그거 숙제 어떻게 할 거야? 잘 할 거야. 짜증나죠? 친구한테 물어봤어. 나 영어 공부 이거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해. 선생님 저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열심히 해. 이게 뭡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아, 네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100개 이거 여기까지 요구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다 이런 얘기를 원하는 거지. 어떻게 할까? 열심히 해. 너 어떻게 살 거니? 저 열심히 노력할 거야.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윤리학은 그렇게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을 모색하는데 주된 관심을 갖는 게 실천윤리학이고 써요. 우리 과목인 생활과 윤리다. 우리 과목은 실천윤리학을 주로 다룬다. 이론윤리학은 어디서 한다? 일단원에서. 그래서 맨 앞이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개가 다 뭐야? 규범윤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 다루지 않는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봐도 돼요. 시험에 나와요. 메타윤리학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1번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게 메타윤리학 이런 정도는 나옵니다. 자,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이 있죠. 올라가시면 메타윤리학은 사실 어떤 윤리학자들은 이게 윤리학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메타윤리학은 그 윤리 이론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거. 얘는 형광펜 바꿀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메타윤리학 색깔을 빨간색? 진하게? 이거요. 안 진해, 안 진해.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 이 말이 뭐야? 그러면 아까 공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덕 있는 삶. 덕이란 무엇이냐? 이겁니다. 도대체 공자가 말하는 덕의 뜻, 덕의 의미.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랑 혹은 동료들이랑 대화할 때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서로 그 단어의 의미가 틀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 만날까? 점심에 만나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점심은 12시부터 1시까지고 저 친구한테 점심은 2시부터 3시까지야.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언제 만나? 내일? 우리 점심때 만나자. 이러고 갔어. 그럼 나는 12시부터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내 친구는 안 나와. 너 왜 안 나오니? 점심때 만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점심이잖아. 무슨 소리야. 나한테 점심은 2시야. 이러면 뭡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점심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는 거야. 점심이란 세계 표준 시간으로, 북반구 시간으로, 대한민국 시간으로, 아니면 핸드폰 시간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그게 바로 뭐야? 메타 윤리학입니다.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내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 이게 1번이야. 메타 윤리학 다 외우셔야 돼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논리를 분석한다. 야, 지금 네가 이 단계를 거쳐서 이 논리를 검증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음. 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할까? 그래서 메타윤리학은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3개를 다 외우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모색한다. 이걸 외워놓으면 이 문장을 계속 변조합니다. 다른 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윤리학이 학문이 될 수 있는지, 이 윤리학이 과연 학문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근데 선배들이 항상 뭐만 외워? 도덕적 언어 의미 분석 이것만 외워. 안 돼요. 2번, 3번도 다 기억하셔야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외우는 건 언제 외워? 시험 전에. 그게 가장 기억이 오래 남죠? 지금부터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설마 집에 가서 생활과 윤리 복습하고 그러지 마세요. 영어 하시고 국어 하시고 수학 하세요. 생활과 윤리는 시험 전에 빡세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쭉 들어놓으시면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다가 학교 수업 시간에 들으면 당연히 반복되면서 도움이 됩니다. 다음. 사진이 막 떠요. 3학년이라면 지금 외우셔야 돼요. 3학년이 1학기 내에 다 끝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고요. 우리는 2학년이잖아요. 다음요. 기술윤리학.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니야. 자, 그것부터 우리 정리하자. 여기. 별표하세요, 여기. 기록할 기자에 서술할 술자예요. 기록하고 서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술윤리학의 기술의 의미는 쓰는 거야, 쓰는 거. 기록하는 거. 걔부터 외워, 현준아. 걔부터. 기술윤리학의 기술은 쓰는 거야. 기록.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표현, 기술, 한문.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관계를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기술윤리학은 얘들아 다른 것들보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써요. 가치 중립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치 중립적 성격이 강하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가치 중립적 성격이라는 게 뭔지. 친구 A와 친구 B가 싸워. 그럼 여러분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친구 A와 B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얘기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다는 얘기. 나는 친구 A랑 친해. 근데 친구 B는 내가 싫어해. 근데 A와 B가 싸워. 그럼 잠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A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가치 중립적이 아닌 겁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굉장히 냉정한 눈으로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게 가치 중립적이지. 나 좀 봐봐. 왜 기술 윤리학이 가치 중립적이니? 얘는 그냥 있는 걸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역사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술이란 뜻. 얘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뭔지, 문제가 뭔지를 기록하는 거야. 기록. 그리고 관계를 내가 나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어떤 윤리학자들은요,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윤리학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해요. 서로 깝니다. 막 비판해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가 B를 비판할 때, B가 A를 비판할 때 옳은 거. 그래서 이중부정이 막 나오죠.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이 헷갈릴 때부터 뭐지?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뭐지? 이제 이런 말. 한 3번씩 꼬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쉬었다 할게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학의 종류에서 규범윤리학의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이 있고 메타와 기술윤리학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익숙해집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이 생활과 윤리라는 학문은 바로 실천윤리학을 다루는 건데, 실천윤리학이 아까 말했던 가장 대표적인 현대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윤리학인 실천윤리학이 등장한 배경은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렇죠. 과학기술의 발달과 복잡한 사회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론윤리학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너무 광범위하게 말해주죠. 어떻게 살까요? 좋은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는 세계화 정보와 같은 굉장히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새로운 윤리학, 즉 실천윤리학이라는 얘기죠. 그럼 실천윤리학은 이 두 가지 한계점을 해결할 거니까 뭐 하겠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거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분야에 관련돼서 윤리를 얘기하겠지.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얘기했잖아, 지금. 삶의 구체적인 상황. 굉장히 디테일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게 실천윤리학입니다. 복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인간 복제까지는 안 되지만 동물 복제까지는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폭탄을 여기까지는 만드는 건 괜찮은데 언제는 쓰면 안 되냐, 생화학 무기는 발명까지는 괜찮은데 실용적으로 쓰면 안 된다. 되게 웃기죠? 근데 발명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게 각국 여러 나라들이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전쟁엔 쓰지 말자고 하지만 쓰기도 하죠. 자, 어쨌든 쓰지 말자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 즉 실천윤리학은 지금까지 다른 인류는 몰랐던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에 관련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또한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론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거고요. 의학, 법학, 과학, 종교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 생활과 윤리라는 학문이 실천윤리학을 했잖아. 그러니까 실천윤리학이 다루는 부분이 생명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 사회윤리, 종교윤리, 예술윤리, 하물며 뭐도 있는 줄 알아? 의식주 문화와 윤리가 있어. 그러면 각각의 전문 분야 뒤에 뭘 붙였어요? 윤리를 붙였죠. 그러면 전문 분야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윤리 하려면 생명과학을 알아야 되고요. 정보윤리 하려면 정보과학을 알아야 되고요. 환경윤리 하면 환경공학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와 윤리 하려면 사회를 아셔야 되고요. 법과 윤리 하면 법을 아셔야 되고, 국가와 윤리 하려면 국가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실천윤리학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빨간색도 지금 진하지 않아요. 얘를 써보겠습니다. 아, 얘를 이렇게 흐리게 해서 그렇구나. 어쩐지.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아, 진하네요. 학제적 접근 너무 중요한 표현이야. 방금 현실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묶어요. 여러 가지 학문, 의학, 법학, 과학, 종교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 학제적이라는 말 네모하세요. 둘 이상의 학문 분야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얘기야. 건축윤리가 있어. 그러면 뭐해? 건축을 알아야지, 얘들아. 종교윤리는 종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무슨 성격이다? 학제적 성격. 해서 실천윤리학, 현대의 실천윤리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단어 알아주세요.
그럼 선생님 정말 저희 생명윤리 할 때 생명과학 하나요? 아, 하겠니? 우리가 윤리학을 전공하는 거 아닌데. 하지만 내용이 기본적인 건 좀 나오겠죠. 우리가 그 과학 자체의 포인트가 아니라 생명 얘기가 좀 나옵니다. 정보윤리선 정보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자들 좋아해요? 학자들? 안 좋아해요? 근데 학자들이 시험에 나오면 그나마 쉬운 문제가 되잖아요. 단 이 학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 없어서 문제지. 생활과 윤리 혹은 윤리와 상상보단 생활과 윤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학자들이 나올 텐데 처음 나온 사람 있네요? 피터 싱어. 꼭 아셔야 됩니다. 생활과 윤리가 사랑하는 학자입니다. 상어 아니고요. 싱어예요. 피터 싱어.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 환경윤리도 나오고요. 현대윤리 문제에 대한 싱어의 성찰.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문제들이 가장 현실적인 윤리적 문제들이다. 그쵸? 여러분이 매일 마주치는 문제는 뭐예요? 엄마와의 갈등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엄마랑 갈등 안 해요. 선생님 지금도 엄마랑 갈등합니다. 자, 매일 마주치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현실적인 윤리적 문제들이다. 선생님 전통적인 문제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지만 전통적인 윤리 해결할 수는 없어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공자가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나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좋은 낯빛과 웃는 낯빛, 밝은 낯빛으로 어디에 갈지 고한다. 못해요. 극단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시죠? 동물을 그저 우리가 먹을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로만 대우해도 좋은가? 고기는 진리죠. 우리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초래할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가? 아빠가 태우러 온다면 좋죠. 인공 임신 중절이나 안락사와 같은 문제들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왜? 인공 임신 중절은 일단 지구의 인류의 반은 없죠. 남성은 안 할 테니까요. 그러나 그 문제들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언젠가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현재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문제로서 민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숙고하여 의견을 내놓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내가 다 왜 읽었을까? 이 중에 어느 대목이 나올지 몰라. 싱어인 걸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이제 사상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우리가 공자책을 다 안 읽잖아요. 다는 뭐야? 한 권 다 안 읽는데. 그럼 어딘가에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느낌으로 찾아야 됩니다. 싱어는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의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을 인간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적 책임과 실천의 주체인, 좋습니다. 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인간, 실천을 하고 있는 것도 인간이지. 그럼 여러분 얘기해봐요. 윤리적 책임과 실천의 주체가 인간 이외에 또 있을까요? 자신있게 이야기하기지. 없죠.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나 개 키워요? 안 키워요? 아무도 없어요?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데 집에 만약에 고양이나 개를 키운다면 그 친구 이름이 메리다. 너무 창의성 없는 이름이네요. 메리한테 가서 야 너는 오빠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해? 예의가 없구나. 너 방금 먹이를 줬는데 나한테 인사 안 하고 먹어? 애가 탐욕스럽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 친구를 한번 쳐다보겠지. 왜 고양이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고양이는 윤리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인간만이 윤리적 책임과 실천의 주체이죠.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에 직면하여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싱어는 이런 말을 했지. 빈곤한 사람을 돕는 문제, 우리가 맨 마지막 단어 나옵니다. 평화와 윤리에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의 문제, 아까 말했던 가장 어렵다라는 환경윤리에 나옵니다. 환경오염의 문제, 어때요? 동감 치세요. 환경, 동물, 빈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윤리 얘기를 했지.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다루려는 실천윤리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천윤리학, 현대윤리학. 실천윤리학, 현대윤리학.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답 보지 말고 풀어보세요. 다음요. 자, 계속해서 나갈게요. 그 다음 나오는 주제는 아까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규범윤리학, 아니 메타윤리학 보면 메타윤리학의 어떤 분야가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논리를 분석한다는 말을 써놨잖아요. 정말 한 줄인데 너무 읽기 힘들지. 그 중에 도덕적 추론의 과정이 나온 겁니다. 여기 나온 게 도덕적 탐구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도덕적 추론이에요. 그 과정이 나올 겁니다. 여기 과정이 나올 거고요. 이 앞에서는 도덕적 탐구 또는 도덕적 추론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도덕적 탐구란 도덕적 지식을 통해 도덕적 의미를 구성하는 지적 활동으로 도덕 현상을 이해하고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탐구한다. 다 필요 없어요. 뭐 하는 거야? 아, 탐구하는구나. 줄 맞춰? 탐구하는구나. 그러면 앞에 뭘 붙였어? 이 과목이 윤리이기 때문에 도덕적 탐구라는 표현을 쓴 거지. 도덕적 탐구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얘는 도덕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차원이야 또? 당위적 차원이지. 여러분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엄마 쟤 착해? 이거죠. 쟤 나쁜 애야? 언제나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죠. 쟤는 착한 애야? 나쁜 애야? 하지만 엄마들은 대답을 못하지. 왜? 현실은 이분법이 아니거든. 착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애매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도덕적 탐구는요. 이분법적으로 봐야 돼요. 당위이기 때문에. 착하냐 나쁘냐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니까요. 법은 선과 악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용적으로 더 가지만 도덕은요. 기본적으로 선과 악으로 나뉘어요. 착하냐 악하냐 이렇게. 그래서 뭐뭐를 하면 착한 거고 해야 하는 걸 하면 착한 거고 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 악한 거죠. 당위적 차원에 주목한다.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주목해서 탐구 대상에 나오죠. 드디어 옳고 그름이에요. 옳으냐 잘못됐냐 선악을 밝히는 겁니다. 세상을 이분법으로 바라보셔야죠.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쟤 착한 애야? 이거. 쟤 나쁜 애야? 이거. 대답을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요. 쟤는 착한 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쟤는 나쁜 애야. 그럼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쟤 좋은 애야? 그것도 안 돼.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이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대답하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다음 묻죠 또 애가. 왜? 정말 난감해지죠. 저 사람은 싫어하는 이유는 엄마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쟤는 빨간색을 좋아해서 싫어. 됐죠? 대답이. 그건 쉬운데 얘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옳고 그름 선악을 밝혀 행위를 뭐에 동그라미 쳐. 옳은 행위니까 정당하겠지.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래서 꼭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 도덕적 탐구는요. 옳고 그름과 선악을 밝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왔지. 아까 말했던 도덕적 추론. 메타윤리학에서 다루는 도덕적 추론 과정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도덕적 추론. 근데 뭘 활용한대요? 윤리적 딜레마. 우리 나중에 딜레마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가 있죠.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기도 한다.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이성적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윤리이기 때문에 공감, 배려 같은 정서적 측면도 중요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두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 도덕적 추론이라는 부분. 그러면 도덕적 탐구가 중요한 이유는 뭐다?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실천윤리학은 현대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가치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 타인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구나? 파두시면 돼요. 여기만 별표할게요. 도덕적
탐구의 방법, 도덕적 추론이란 부분. 설마 역지사지의 뜻을 모르진 않겠죠? 네가 가라 입니다. 네가 가라. 그렇게 좋은 자리면 네가 가. 야, 여기 되게 좋은 자리가 있어.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거기 투자 좀 해봐. 그럼 여러분 얘기하세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네가 해. 그렇게 좋은 거면. 전화가 오죠. 사모님, 저기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여러분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분한테 얘기하세요. 그렇게 좋은 땅이면 당신이 사세요. 이렇게. 사기 안 당할 겁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면. 농담을 한 건데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도덕적 추론, 대전제, 소전제, 여러분 이런 거 싫어하죠? 귀납법, 막 이런 거, 연역법 이런 거 싫어하죠? 도덕적 추론은 일단, 도덕 원리는 되게 넓은 개념이지. 그래서 대전제라고 나왔어. 도덕 원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 나왔네, 또 역지사지.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규범적 차원에서, 이 말이 뭔데?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우리 단어 하나로 바꿀게요. 보편화죠. 보편화 가능한가? 그게 도덕 원리 대전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한 번만 보세요, 그냥. 이때 도덕 원리를 만드는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 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결과 검사라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 대전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소전제를 가는 거지. 개념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마지막에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도덕 판단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가 가능한지,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지 점검하는 건데 이건 예를 통해서 봐야겠죠. 친구랑 친구가 사귀는 거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걸 잘못 확인해 보지도 않고 소문을 내면 나중엔 정말 큰 피해를 갈 수도 있어요. 하물며 사회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그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실 판단의 진위를 내려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무슨 사고입니까? 비판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걔가 나쁘대요. 왜? 누가 그랬어요. 이 무책임한 말입니다. 무책임한 말. 하물며 사회현상에 대해서 말할 때, 정치현상에 대해서 말할 때도 정말 가짜뉴스가 막 범람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특히 현대사회에선 가짜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99% 믿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비판적 사고는 정말 필요한 사고방식입니다. 다음.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이나 관습,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위 및 권위자의 명령, 개인의 도덕적 감정과 양심 등에 대해 항상 어떻게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덕적 탐구의 방법으로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들을 쓰면 된다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게 나왔어요. 우리가 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검사. 교과서마다 순서가 동양사상, 서양사상 다음에 나오기도 하고 앞에 나오기도 하는데 얘는 일단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덕 원리는 뭐냐 도대체? 어떤 판단과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 기준. 기준이에요. 여기만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 그게 도덕 원리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와 같이 당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판단과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게 대원리, 도덕 원리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역할 교환 검사와 보편화 결과 검사를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예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가져올게요. 모든 출판사를 다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이제 미래인 교과서를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요. 얘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영화 마이 시스터즈 컵 키퍼에는 맞춤형 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여러분 들어봤어요? 맞춤형 악이? 여기서 맞춤형 악이란 태아의 유전자를 조작, 변형하여 먼저 태어난 형제자매의 치료 목적을 위해 태어나게 한 아이를 가르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복제 인간이죠. 복제해서 얘의 간을 언니한테 주고 얘의 쓸개는 동생한테 주고 이런 식이지. 이런 맞춤형 악의 윤리적 문제를 다음의 과정에 따라 탐구해보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사라와 브라이언은 첫째 아들 제시, 둘째 딸 케이트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2살 배기 케이트의 등에 난 멍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가족의 평화는 깨져버렸다. 그래서 사라와 브라이언은 백혈병에 걸린 케이트를 치료하기 위해 셋째를 갖기로 한다. 셋째를 갖기로 한 목적이 지금 여기 명확하죠? 얘를 치료하기 위해서 셋째를 갖기로 한답니다. 그 아이는 케이트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는, 무서운데요? 케이트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도록 유전자를 완벽하게 일치시킨 아이이다. 그러니까 케이트죠. 케이트2가 되겠죠. 2. 그렇게 안나는 태어난 직후부터 백혈구, 줄기세포, 골수 등 모든 것을 케이트에게 주었고 그런 삶과 역할에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안나의 존재는 언제나 언니와의 관계 속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제 13살이 된 안나는 다른 평범한 10대 아이들처럼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한다. 나는 안나인가 케이트2인가? 그리고 그녀는 가족의 마음을 찢어놓고 사랑하는 언니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몸에 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할지 생각 중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제시문에서 첫 번째 도덕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요, 윤리적 딜레마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주인공은 안나고요. 안나가 갖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는 도대체 뭐냐? 두 가지가 지금 크게 갈등하고 있죠.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지?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자신의 몸에 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할지 말지가 딜레마랍니다. 즉 내가 먼저냐 부모님이 먼저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이 나왔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민하고 있어요? 읽는 순간 답이 안 나왔어요 아직? 여러분의 답이요. 이건 사람마다 틀린 거야. 이건 정확한 1 플러스 1은 2라는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지금 이 과정을 보는 거야. 윤리적 딜레마가 이게 첫 번째 딜레마래. 그러면 내 입장을 채택하고 여러분이 난지 부모님인지 입장을 채택하고 그 입장을 채택했다면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 필자는 어떤 입장을 선택했다? 소송을 할 거다. 됐습니다. 이제 나는 소송을 할 거야. 그러면 소송을 할 것이라는 자기 입장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아까 말했던 보이십니까? 역할 교환 탐색, 보편화 가능성 탐색 방법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럼 역할 교환은 자, 여러 사람의 입장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안나의 입장. 안나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기 몸에 대한 권리가 있다. 부모님의 입장. 내가 안나를 만든 건 케이트 때문이죠. 케이트는 소중한 자식이다. 케이트의 입장.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안 났다면 살았겠죠. 미래 세대의 입장. 미래에는 맞춤형 아기가 일반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입장 바꿔보기야. 쉬운 말로. 역지사지하는 게 역할 교환 검사예요. 역할 교환 탐색이라도 하고요. 다음, 보편화 가능성 탐색. 자신이 취한 입장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성찰하는 거야. 모두 나처럼 소송을 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지만 가족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다른 말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맞춤형 아기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면 맞춤형 아기를 합법적으로 할까요? 아니겠지. 불법적으로 하겠지.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합법적으로 그 맞춤형 아기를 출산한다면 그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신체의 기관들을 내놓지 않겠지. 나의 간이 중요하신데 나의 간을 내가 왜 언니 때문에 내놔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맞춤형 아기가 필요한 사람은 음성화 시킬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법을 피해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런 어떤
것들도 찾아보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다. KT의 건강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며 안나의 권리도 보장 가능해? 그럼 또 만들어. 어떤 친구가 있어. 그럼 선생님 KT3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안나를 위해서 장기를 내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KT3는 다시 KT4를 놔요? 와우. 정말 딜레마죠.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잠깐만요. 우리의 본문은 어디가 있을까요? 해서 여기 역할 교환 검사와 보편화 결과 검사, 아까는 탐색을 하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요. 세 번째로 나오는 탐구 방법, 배려적 사고. 아까 말했듯이 도덕적 추론은 이성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이성적이라는 건 뭐가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어떤 이런 것들이 비판적인 사고라면, 이성적인 사고라면 감정도 중요하댔잖아. 그래서 배려적 사고도 중요해요. 공감 능력. 사실 공감 능력이 뭡니까? 역지사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어. 근데 친구한테 얘기하죠. 야, 나 거기 무서워. 그러니까 네가 가봐. 이거 미친 거죠. 그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죠. 공감 능력에 근거하여 타인의 욕구나 필요에 관심을 두고 그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그 필요를 충족해 주고자 하는 걸 우리는 배려적 사고를 한다. 해서 도덕적인 탐구를 할 때 쓰는 방법들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 추론이라는 방법, 비판적 사고라는 방법, 배려적 사고라는 방법이 있다. 스미스는 경제학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스미스가 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 분별 있는 관찰자는 가능한 한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처해 있는 모든 사정을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는 동그라미 치세요. 공감의 기초가 되는 역지사지를 최대한 완전히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공감은 역시 역지사지랑 일맥상통한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방법들을 알았으면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지리조사 순서, 사회탐구 순서 이런 거. 자, 우리가 아까 잠깐 봤잖아요. 그 맞춤형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듯이 가장 먼저 할 단계는 딜레마를 확인하는 겁니다. 쟁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딜레마라고도 표현하죠. 윤리적 쟁점 및 윤리적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관련된 사람은 누구며 어떤 관계이고 또 왜 발생했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윤리적 쟁점과 딜레마에 관련돼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입장을 채택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게 잠깐 빠졌죠? 그런 다음에 입장을 채택하는 거죠. 채택하고 나서는 뭐 해야 돼? 내 입장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정당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정당화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줄쳐요. 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결과 검사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공감과 배려 같은 도덕적 정서도 고려해야 된다. 항상 나중에 윤사를 하든 생년을 하든 포인트를 하나 알려주면 이 도 있죠, 도. 유의해서 보세요. 뭐뭐, 도. 왜냐면 얘를 바꿔요. 뭐뭐, 만. 이렇게. 알겠죠? 항상 그게 사회문화라는 과목도 마찬가지고 사회탐구에 관련된 모든 과목에서 도와 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조사들이. 왜냐면 그냥 읽다가 놓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공감과 배려 같은 도덕적 정서도 고려한다는 얘기는 역할교환검사, 보편화 결과 같은 이성적인 사고가 주가 되되 이런 것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최선의 대안, 마지막 아니지, 대안을 일단 도출해요. 토론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대안. 그런 다음에 마지막엔 뭐 한다? 반성적으로. 자, 중요한 표현 또 나와요.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과목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뭡니까?
성찰.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의 내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 탐구 태도. 현준아, 여기서 너희 나가면 못 쫓아와. 영혼 돌아와야 돼. 교실로. 참여 태도, 탐구 활동을 통해 배운 점, 자신의 생각의 변화 등을 다 마지막에 검토하자. 여러분 여기서 못 외워요.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시험 기간에 외우세요. 그럼 시험 기간에는 얘를 외워야 하나요? 여기는 외워야 돼요. 그럼 어디는 외우지 않아도 위에 건 다 그냥 읽으면 돼요. 여기. 이거 왜 외워 이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 외워야 되죠. 그럼 다시 쭉 내려가. 아직도 어디를 외우고 어디를 외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럼 선생님 저는 다 외울 거예요. 가장 좋죠. 다 외우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선택적으로 외워야죠. 오늘은 더 재미없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는 더 재미있어지냐? 그렇죠. 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 나오는 게 재밌잖아. 사람 안 나오는 건 정말 뜬구름을 잡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도덕적 탐구의 과정 얘기를 쭉 해주다가, 정말 윤리라든지 도덕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다? 성찰이랬지? 이어지죠. 윤리적 성찰. 성찰은 뭐야, 여러분? 반성이랑 달라요. 반성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반성은 초등학생들이 쓰는 단어. 성찰은 여러분이 쓰는 단어. 좀 더 깊어졌어요.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성은 되게 짧죠? 너 왜 그랬어? 잘못했지? 네, 안 그럴게요. 영혼이 없잖아요. 그건 반성이에요. 성찰은 영혼이 스며 있어요. 그게 성찰입니다.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가짐, 행동 또는 그 속에 담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하여 윤리적 관점에서 나왔지? 줄쳐.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살피는 거야, 얘들아. 깊이를 더해야 돼. 반성에.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 일기 쓸 때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는 반성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얘기해요. 자기는 반성도 안 한답니다. 도덕 원리와 모범적인 도덕 행동, 인격 특성의 판단의 증거로 사용해서 자신의 경험이 도덕적으로 좋고 나쁜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다. 자신의 도덕적 경험에 대하여 반성적 사고를 하고 도덕적 삶의 실천 방향을 결정한다. 오케이. 성찰의 중요성. 도덕적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이제. 왜? 이게 시험에 낼 때 명확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며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건 여러분이 저런 말은 하고서는 땡땡땡을 하지 마시고요. 이건 여러분의 무기예요.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정답을 맞추는 무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 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실패를 했어. 내가 왜 그랬지? 분석을 하죠. 이러이러이러한 방법들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구나. 그럼 여기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지.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이 나오진 않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발명했을 때 보셨죠? 그림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저걸 어떻게 타지? 이렇게.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와, 게다가 기계가 다 수동이잖아요, 거의. 거긴 조종사가 거의 신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 항법 잡지 부착해서 모든 전자기기가 다 돼 있잖아. 지금은 정말 편하지. 대신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긴 하지만. 자, 어쨌든 그것도 성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계가 발명되고 더 업그레이드 되듯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좀 졸다가 선생님한테 욕을 먹었으니 다음엔 티나지 않게 졸아야겠다. 발전하잖아요. 욕을 먹지 않는 거지. 그렇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호모사피엔스만이 성찰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나도 호모사피엔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애들이 성찰하는지 안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개가 그렇게 하는지, 그지? 지나가는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가 성찰하는지 알 수 없죠. 일단 우리는 인간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인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케이.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등등 나왔어요. 그러면 윤리적 성찰을 하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고민하세요. 그것도 고민하셔야지. 하지만 그걸 성찰이라고 하진 않죠.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봐봐. 아까 선생님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도덕적 관점에서 반성한 거 아니에요. 실패에 대한 반성은 굉장히 경제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반성한 거고 도덕적 반성은 하나야.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가? 여기서 맞는가는 정답이 아니야. 이런 삶이 맞는 삶일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건 행복한 삶인가? 라는 게 바로 도덕적인 반성이에요. 여기 올바른 삶이 올바른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게 정당한 이런 게 이게 도덕적 관점입니다. 반성입니다. 올바름, 정당함, 착한 것, 선함. 자, 그리고 나서 성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사상가들이 쭉 나올 겁니다. 우린 아까 살짝 맛을 봤어요. 아, 이양 테스형에 나왔구나. 그럼 이제 누가 나올까? 다 나오겠죠, 이제. 아, 공자 나오실 겁니다. 공자. 공자도 나오고, 여기 증자가 나왔네요. 여러분, 공자와 증자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말하세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중학교를 나오셨잖아요. 몰라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중국인이죠. 춘추 전국시대. 굉장히 긴 시대이긴 하지만 기원 전이에요. 옛날입니다, 진짜. 그 양반들이 한 말들을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 때 제자백가라고 배웠죠. 그때 나오잖아요. 공자, 맹자, 순자. 이 세 명은 꼭 기억하세요. 다 배울 거니까. 그 중에 증자, 제자백가 중에 이 양반이 한 말은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증자, 일일 삼성. 여러분, 증자도 유학자입니다. 유교. 선생님이 세계사 시간이든 윤리 시간이든 유교라고도 하고 유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같은 말이에요. 유학은 학문적 입장에서 본 거고 유교는 종교적 입장에서 봤는데 사실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유교 혹은 유학의 창시자는 공자예요. 공자의 제자들입니다. 맹자도 순자도 제자라기 하기보다는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자예요. 아까 말했던 성리학도 유학이에요. 양명학도 유학입니다. 고증학도 유학이에요. 실학도 유학이야.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해석을 했냐에 따라서 다른 유학이 될 뿐입니다. 어쨌든 유학에서 유학자인 증자는 뭐라고 말했어? 일일삼성 기억하랬지? 여기 봐. 모든 교과서에 나온다고 해서 나는 매일 세 가지로 나 자신을 반성한다. 아, 중요한 건 뭐야? 반성한대요. 그것도 언제? 매일. 남을 위해서, 그럼 첫 번째가 뭐래?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성을 다했는가? 엄마가 설거지를 하라고 했어. 나 대충 했어. 반성하셔야죠. 대충 했으니까. 벗들과 함께 서로 사귀는데 신의를 다했는가? 친구랑 약속했는데 나가기 너무 귀찮아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 안 하셨죠?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고 실천했는가? 숙제 안 했어. 그럼 여러분은 세 가지를 다 반성해야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게 뭐야? 일일 삼성. 여러분, 거경공리 신독은 나중에 유학할 때, 유교할 때 다 해야 돼요. 워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게요. 먼저, 거경. 여러분, 한문 싫어하죠? 중요해요, 이거 다. 신독. 거경과 신독은 유학이 아주 중요한 뭐야?
수양 방법이야. 일단 뜻을 가기 전에 지금 다 못 외워. 지금 한번 봐도 이렇게. 아, 거경과 신독은 유학은 유학인데 유학에서 뭐야? 유학의 수양 방법이야. 거경의 뜻부터 한번 볼까요? 경이 거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인간의 참된 삶인지 이제부터 짜증나기 시작하죠. 이제 자 이게 유학이야. 무엇이 인간의 참된 삶인지를 성찰하고. 여기서 지금 왜 거경이 나왔니? 우리 뭐 하다가 거경이 나오는 거야? 성찰, 반성하다가 이게 나오고 있잖아. 증자의 1일 3성도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씩을 반성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방법으로. 아, 그러니까 거경도 뭐야? 성찰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인간의 참된 삶인지 성찰하고.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근데 거경은 수단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흐트러짐이 없이 하고 몸가짐을 삼가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 선생님, 예전에 여러분 선배가 물은 게 있어요. 아니, 한문은 2글자인데 뜻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이라는 한자의 단순한 뜻이 아니라 유학자들이 말하는 경이야. 그래서 그래. 이 경은 우리가 공경하다 할 때 경자야. 그러니까 이 거경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이거야, 이거. 공경하다? 얘들아, 봐봐. 우리 평상시에 쓰는 단어 중에 부모님을 공경한다, 어르신을 공경한다 할 때 그 공경은 뭐니? 내가 좀 조심하는 거지, 나의 태도를. 몸가짐을 좀 조심하는 거지. 공경하다. 맞지?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하고 공손하게 얘기하고 이웃 어르신이 왔을 때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숙이면서 인사를 하라는 게 공경이잖아. 그러면 이 경이 그런 의미의 경이야. 그 다음에 거는 그런 게 내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의 거야. 공경하는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언제나. 그게 뭐야? 경이야. 그래서 봐봐. 사실 이걸 통으로 외우는 건 무식한 짓이에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런 의미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아, 봐. 흐트러짐이 없이 하고 내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삼가하는 걸 항상 갖고 있으라고. 내 몸 안에. 이게 뭐라고? 경을 갖고 있다. 공경함을 내 안에 갖고 있겠다. 언제나. 그게 뭐야? 거경. 뭐라고? 유학이 뭐라고? 수양 방법이야. 왜 수양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교잖아요. 교가 되는 겁니다. 존경하다 뭐가 있어요? 수행 방법이 있어요. 불교는 성불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 불교 합니다. 불교는 더 어려워요. 유교랑은 비교가 안 돼요. 공자는 철학자지만 불교는 종교예요. 왜 성리학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성리학이 유학 중에 가장 어려운 이유는 주자가 송나라 때 성리학을 공부하다가 아쉬운 거야. 불교는 우주의 원리를 설명했거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데 공자님 말씀엔 어떻게 살아라라는 말은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진짜 많거든? 근데 공자님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주자께서는 아, 내가 유학자긴 한데 불교보다 유학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거야.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불교 철학을 받아들여서 나는 유학자지만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도 설명해야지 해서 불교의 그 어려운 철학을 갖다가 유학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겁나 어려워지겠지. 그게 성리학이야. 근데 조선은 성리학 국가야. 얼마나 어려웠겠니? 성리학을 논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황과 이기도 배워. 더 어려워. 조선 성리학은 중국의 유학보다 성리학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시 주자가 한 데다가 더 넣어요. 태계 선생님과 율곡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5,000원과 1,000원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안 해요. 이황과 이기까지는. 왜? 그건 윤사에서 합니다. 윤사에서. 우리는 주자까지만. 오케이? 그래서 거경은 워낙 여러분 선배들이 외우다가 늘 까먹어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경이 내 마음 안에
머물게 하는 거. 다음 신독이요. 자, 신독. 이 독자가 뭐야? 이 독자 언제 씁니까, 우리? 독립만세, 독립운동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든지, 그러면 독이라는 게 뭐야? 혼자 있는 거지. 혼자 서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지? 독. 홀로 있을 때, 이게 독이야. 독신주의자야. 나는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 독이죠?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 어긋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게 신이야. 이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게 다 신입니다.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신중하다. 쟤는 애가 성격이 굉장히 신중해.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어때? 신중하게.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으니까 막 보통 이제 현실 남매에서 남동생이 누나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누나? 집에선 개야. 이렇게 표현하죠. 개 일주일 동안 안 씻어. 머리도 안 감아. 안 돼요. 신도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독은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을 혼자 두면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버릇없게 한다든가 마구마구 자세를 흐트린다든가 그러면 안 된대요. 누가? 유학자들이. 그게 거경과 신독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했어요. 오늘 여기서 끊을게요.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은 내용을 구겨 넣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